인천은 많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정과 상관없이 소급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급매물이 많이 거칠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발표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된 내용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택 처분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부분들, 세 번째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부분들, 네 번째는 무주택자 LTV를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조치까지 이제 뭘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내용들 말씀드리고 제 의견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청약 당첨자의 주택 처분 완화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투기 과열 지역에서 주택을 기존에 있는 처분 조건들이 1주택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약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2년으로 연장을 해서 내가 입주한 이후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세웠습니다. 요거는 개정은 12월 달,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12월 달에 개정을 할 예정이지만 개정과 상관없이 소급 적용을 하겠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10월 27일 금일 기준으로부터 처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처분 기간이 어제까지였다. 그러면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오늘부터 그다음에 내일 이렇게 처분 기간이 6개월이 딱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도 2년까지 연장을 하니까는 시간이 확보하고 그 시간 안에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기간이 생기겠죠. 이거에 대한 효과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4개를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청약 중도금의 대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원래는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중도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약금은 뭐 10%, 20% 하고 뭐 중도금은 뭐 50%, 60%, 그다음에 잔금은 뭐 30%, 4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약을 받을 때 진짜 걸림돌이 뭐냐면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분양가도 많이 올랐죠. 그 오른 와중에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거는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9억 이하까지 청약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었던 것을 12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양가가 12억이다. 딱 11억 9천만 원이다. 12억이다. 이러면은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12억 천이다.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과거는 9억 천이다. 대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12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 허그나 HF의 지침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구가 39곳과 조정 대상 지역이 60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9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관리 일부를 해제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12월 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11월 정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를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아마도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은 분명히 풀립니다. 전체가 풀릴지 일부가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풀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 중에는 전부 다는 아니면 일부는 풀리고 서울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서울도 풀릴 수 있는 지역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은 조금 심하죠. 그래서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서울은 멀었고 인천과 경기 중에서 일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은 아직 물량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도 종합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무주택자, 1주택자의 대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규제 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50%로 단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봐야 될 게 이 뒤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큰데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상관없이 일단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15억 초과 되더라도 무주택자, 1주택자는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허용한다는 거는 지금 위에 거랑 같이 봐야 되는 게 15억짜리, 20억짜리 집은 15억이 넘으니까 뭐 LTV가 50%까지 10억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0억짜리는 20억이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 DSR이 아직까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뒤에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앞으로 조치를 취할 건데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오늘 나온 내용인데 종합을 하자면은 첫째는 기본 주택,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 기존 주택을 2년까지 팔아도 된다고 연장해 준 것.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해 가지고 원래 중도금 대출이 분양을 받으면 9억 이하짜리 주택만 중도금 대출이 됐는데 이제는 12억까지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 지역을 풀 건데 아마 서울 제외하고는 경기 인천에서는 일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TV 무주택자는 50%로 완화. 이거를 15억짜리 초과 아파트 캡을 없애버렸으니까 규제와 비규제 상관없이 100억짜리 집도 50억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DSR이라는 적용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과 규제 지역의 해제의 효과는요, 급매물이 많이 거칠 겁니다. 저번에 부동산하고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정책이 완화책이 한 게 조금 크게 나오면은 급매물들이나 매물들이 거친다는 겁니다. 급매물은 왜 거칠까요? 이제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 거는 기한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을 조금 둔화시켜 가지고 이제 연장을 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확보가 됐죠. 급매물이 우선은 소진될 상황들이 생겼고 거래량은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만큼 증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물량이 거치고 이제 그 거친 게 조금 생기면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하락 거래에 대한 언론에서의 얘기들은 조금은 둔화되고 적어지는 양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가 바로 급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교집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은 오늘도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제 통계로 나왔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에 대한 거래들이 조금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거래가 너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증가하는 시점이 되면은 가격들이 지금처럼 너무 하락에 공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지고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가격도 둔화되는 양상도 줄어들고 조금은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 둔화와 취득세랑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게 교집합이 아직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는 힘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 물량의 거래가 증가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이거 어떤 거냐? 9억 이상 10억짜리 분양이 많이 없죠. 지방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수도권의 상급지의 분양 시 지금보다의 분양 청약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이렇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걸 12억으로 늘린 이유는 지금 뭐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언론의 또 보도들도 있고 하니까는 좀 많이 흔들렸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미분양들이 좀 빨리 소진이 되고 그 소진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기한 내 대출을 갚고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방에는 효과는 없을 거지만은 수도권의 상급지의 분양 시에 지금보다의 분양 청약률보다는 조금은 좋아지고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소진 속도 12억 9억에서 12억짜리 물량 그 분양 물량의 소진 속도는 조금은 증가할 양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게 서울은 안 풀릴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풀린 데는 물량이 많은 데라든지 가격 둔화가 좀 일어나든지 미분양이 쌓인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풀리겠죠. 그러면은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조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저가주택의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조금은 늘어날 것 같고 매도자는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양상들도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맞물리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주택 처분 요건에 대한 부분에 급한 매물들도 조금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연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매도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6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매도자는 걷어들이고 매수자들은 조금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LTV가 50%고 그 50%를 20억짜리 집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6억이면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뭐 DSR 적용을 하면 2억 정도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부분으로만큼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요. 충분히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상급지, 고가주택, 대형주택, 서울의 실거주 등의 거래량의 증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물건들입니다. 하지만은 15억의 대출 규제가 풀어주면서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다만 이것도 아쉬운 게 현금 보유자한테 엄청 유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는 본질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거래량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그 정부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에서는 막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호랑이들이 쫓아오고 절벽으로 내려가니까는 그 절벽에는 막 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가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세수가 줄어들고 내수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취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완화의 교집합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대출 규제와 조정 대상 지역을 푸는 속도라든지 규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집합들이 사실은 대출 규제와 취득세 완화와 금리 둔화와 이 교집합접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거래량은 늘어날 거고 시장을 그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교집합이 아직까지는 미비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뭐 그 이유는 DSR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유리한 거래에 유리한 게 아니라 현금 보유자나 소득 비중이 큰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리고 이 교집합의 시점들을 바라볼 때 다주택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냥 바뀐 게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그래서 다주택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일부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에서 매수를 했는데 산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과 그다음 투기 과열 지정이 되었다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다주택자라도 유리한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나중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거래량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런 시점에 다주택자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취득세 완화의 교집합도 나오면은 이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대출 규제,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하지만은 거래량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 금리 둔화, 그리고 뭐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의 교집합이 계속 쌓이고 쌓일 겁니다.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교집합점이 커질수록 우리는 반드시 시장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올 정책들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재건축의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규제 지역의 추가 완화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재건축 완화랑 안전진단 완화가 또 연내에 올해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어디냐면은 서울의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목동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강남권 등등의 재건축 물건들이 주목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경우도 특별법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것들을 진행시키고 있지만은 일기 신도시도 약간의 자극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아마도 그 인천 쪽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인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량이 좀 많잖아요. 경기도에도 화성은 저는 풀릴 것 같아요. 화성이라든지 예측되는 데가, 수원은 자극하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은 화성은 풀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인천 경우도 좀 많이 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량이 아직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거래량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의 증가폭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가 풀린다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서울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지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은 웬만하면은 거의 풀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면은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제외하고는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규제들이 조금은 한 단계가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요, 진짜 시장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야,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관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의 정책들은요, 하락을 바라는 정책이 아니라요, 현재의 거래량을 살리려는 정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속도라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나 실행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큰 문제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방향성을 집중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책들을 보면요, 완화 정책이 나올 때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화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가격들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보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린 게, 영원한 하락과 영원한 상승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상승과 하락도 반복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규제와 완화의 정책들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된다는 것은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고, 완화를 시킨다는 건요, 시장이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2012년도 13년도 박살 났을 때 대출 완화하고 양도세 5년간의 특별 감면 일어나고 장기 고유 특별 공제를 다주택자한테도 하고, 그 이후의 시장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장이 공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도 멤버십의 댓글 상담소에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마음을 꼭 잡고 있지만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어려움들이 있다면요. 그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낚시를 하는 것처럼 조금 던져놓고 그 하락에 대한 언론의 기사들을 조금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낚시도 마찬가지잖아요. 1초에 한 번씩 이거 걸리나 안 걸리나 걸리나 안 걸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던져놓고 시간 남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적극적인 참여자지만은 시장에 안 좋은 그 언론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결실을 거두는 일은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요, 대부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는 힘든 시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잘 견디시고 극복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많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